조선 놈들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걸어라. 청나라 황제의 호통 소리가 황궁을 뒤흔듭니다. 침상에 누운 황비는 이미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명의들도 모두 포기하고 도망친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그 살벌한 칼날 앞에서 조선 촌구석에서 온 가난한 늙은 선비가 덜덜 떨며 은침을 꺼내듭니다. 샌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 정수리에 침을 꽂으십시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린 제자의 목소리.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할 역모의 순간. 하지만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제자가 가리킨 곳을 향해 침을 내리꽂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주워온 핏덩이 하나가 거대한 대륙의 운명을 뒤바꾸는 충격적인 순간. 호랑이 아가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모질었습니다. 하늘이 조선 땅을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동지섣달 긴밤 내내 눈보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창호지 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고 처마 및 고드름은 사람의 뼈마디처럼 앙상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얼어붙은 이 엄동설 안에 남산골 샌님이라 불리는 박진사의 집. 굴뚝에는 며칠째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라 해봐야 삭은 나무 판자 2개를 덧대어 놓은 것이 고작이고 담장은 반쯤 허물어져 개나 소나 드나들어도 모를 지경이었으니 그 안에서 견디고 있는 사람의 형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박진사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골 바닥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혹겹 이불 하나를 어깨에 둘렀으나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애써 글 읽는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가 그 고고한 글 읽는 소리를 덮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꼿꼿이 앉아 이 지독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찾을 리 없는 밤이었습니다. 빚쟁이조차 얼어 죽을까 무서워 오지 않을 이 밤에 누군가 살인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끽끽. 그것은 노크라기보다는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사는 책을 덮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겠거니 지나가는 들짐승이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툭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양반의 돌인이 뭐니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는 본능적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칼바람이 뺨을 후려치고 눈발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 눈 속에 파묻힌 검은 형체 2개를 말입니다. 하나는 말라비틀어진 고목나무 껍질 같은 노파였고 그 노파의 품에는 핏덩이나 다름없는 어린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눈 속에 버려진 헌 옷가지처럼 보였습니다.
노파의 손은 이미 꽁꽁 얼어 아이의 옷자락을 꽉 쥔 채 굳어 있었고, 아이는 울 힘조차 없는지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땔감이라곤 마른 솔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들을 들이는 순간 자신 또한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파의 품에 안긴 소년이 고개를 돌려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 그것은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숯불처럼 기이할 정도로 형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박진사의 가슴 깊은 곳, 얼어붙어 있던 양심을 찔렀습니다. 들어오시오. 박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서막이 될 줄은 그 눈보라 치는 밤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여놓은 두 사람은 마치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남은 솔가지를 아궁이에 전부 털어넣었습니다. 내일 땔감 걱정은 내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나무가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미지근한 온기가 구들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박진사는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을 긁고 또 긁어 모은 쌀알은 밥그릇의 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는 대신 물을 한가득 부었습니다. 이것은 밥이 아니라 멀건 미음이 될 것이나 온몸을 녹이는 데는 밥보다 나을 것이라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솥단지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 이 집안에 살아있는 온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소반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두 그릇을 올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였고 소년만이 웅크리고 앉아 박진사를 경계하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먹거라. 변변치 않으나 몸은 녹여줄 게다. 박진사가 그릇을 밀어주자 소년은 덥석 그릇을 잡으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노파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일어나봐. 밥이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갈라지고 쉰 소리인지 듣는 사람의 목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겨우 눈을 뜬 노파는 눈앞의 미음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귀한 걸 샌님은 드셨습니까? 노파의 떨리는 물음에 박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돌아앉았습니다. 나는 이미 저녁상을 물렸네. 배가 불러 잠이 오지 않던 차였으니 어서들 들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사의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지만 그는 책을 펴들고 큰 소리로 글을 읽는 신용을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숟가락 소리와 후루룩 목으로 넘기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음악 소리가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좁은 단칸방에서 세 사람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노파와 소녀는 아랫목에, 박진사는 윗목에 누웠습니다. 윗목은 냉골이었지만
박진사는 춥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섞인다는 것이,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든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튿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곤궁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가난이란 감출수록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노파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박진사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어디선가 시래기 따위를 주워와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노파였지만 그녀에게는 뼈대 있는 집안의 종들이나 가질 법한 기품과 예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 이름은 개똥이라 했습니다. 천한 이름이었지만 하는 짓은 결코 천하지 않았습니다. 6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것이 박진사가 글을 읽으면 그 옆에 앉아 뚫어지라 책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천자문을 펴놓고 하늘 천다 지를 읊조리자 옆에 있던 개똥이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였습니다. 박진사가 무심코 내려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글자를 박진사가 읽는 소리만 듣고 흉내내어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획수는 엉망이었으나 그 모양새는 정확히 하늘 천자였습니다. 내가 글을 아느냐? 박진사의 물음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샌님이 소리내는 모양이 꼭 저 글자처럼 생겨서요. 글자가 소리처럼 생겼다? 박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늘이 높고 땅이 넓은 이치를 글자 모양에서 직관적으로 깨닫는 아이.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거짓골을 하고 들어왔으나 그 껍데기 안에 숨겨진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진사는 자신의 밥을 덜어 아이에게 먹이고 자신의 지식을 덜어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허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지. 박진사의 말에 개똥이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양반과 정체 모를 노파, 그리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삭풍이 몰아치는 그 겨울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평온을 그리 오래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날 무렵 노파의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겨우내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늙고 지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 노파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냉수만 떠다 바치는 박진사와 소년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노파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소년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노파는 소년을 개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숨겨왔던 호칭을 불렀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아서 이 샌님의 은혜를 갚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박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은 간절했습니다. 샌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노파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내려오는 길,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박진사의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앞서 걷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댕기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남루했지만 소년의 눈빛만은 그 겨울밤 처음 보았던 그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둘만 남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양반과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고아 소년. 이 기묘한 조합이 만들어낼 파란만장한 앞날이 저 멀리 한양도성 너머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남산골 샌님 박진사의 찌그러진 초가집 지붕 위로 눈이 10번 녹고 매화가 10번 피었다 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 세월 동안 박진사의 집에는 기이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박진사 댁에는 귀신이 붙어 글을 읽는다더라. 밤마다 박진사의 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그 소리가 하나는 굵고 중후하고 다른 하나는 맑고 청아하여 마치 두 개의 악기가 합주를 하는 듯 하다는 것이었죠. 그 맑은 소리의 주인공, 바로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건져낸 아이 개똥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밝을 명자에 으뜸 원자를 써서 명원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헌옷 벗고 새옷 입은 격이었습니다. 16이 된 명원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머릿속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논어를 가르치면 명원은 그 속에서 사람을 부리는 법을 깨우쳤고 맹자를 읽어주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스승인 박진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명원아, 너는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박진사가 물으면 명원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샌님, 글이란 것은 죽어있는 먹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칼이라 배웠습니다. 세상을 베지 못하는 글은 그저 낙서에 불과하지요. 박진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샌님인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박진사가 꼿꼿한 대나무라면 명원은 바람에 휘어지되 절대 꺾이지 않는 질긴 칡넝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황당무계한 공물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금은보화는 물론이요, 처녀 500명의 말 3,000피를 내놓으라니 이는 조선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임금은 시름에 잠겨 잠을 못 이루고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험한 청나라에 가서 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고 오겠습니까? 잘못 갔다가는 목이 달아나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몰리기 십상인 자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박진사를 천거했습니다. 남산골의 박아무개라는 자가 성품이 강직하고 학식이 높으니 그를 보내심이 마땅할 줄 아래오. 말이 좋아 천거지, 힘없고 배경 없는 촌구석 선비에게 독이 든 성배를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직한 박진사는 이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전하의 근심을 덜 수만 있다면 이 한몸 부서져 가루가 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박진사는 짐을 꾸렸습니다. 말이 사신이지 사실상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명원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니 너는 내 갈 길을 가거라. 그 말을 들은 명원은 돈주머니를 마당에 팽개치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님, 저를 키운 것이 쌀밥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를 키운 건 새님의 글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림자가 주인을 버리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겁니다. 결국 박진사는 명언을 수행비서 격인 자제군관으로 대동하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등 뒤로는 늙은 왕의 한숨이, 앞에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저 어린 청년의 가슴 속에 청나라, 황제조차 벌벌 떨게 만들 비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론 이 붉은 성벽 앞에 개미, 그리고 수모, 압록강을 건너는 바람은 10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웠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만주 벌판을 지나 청나라의 수도 연경북경에 도착했을 때 박진사 일행을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거대한 위압감이었습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성문 앞에 늘어선 병사들의 창끝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조선의 사신 행렬은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마치 개미떼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청나라 예부의 관리들은 조선 사신을 본체 만체했습니다. 조선의 사신? 저기 저 구석방에 짐이나 풀라 해라. 그들이 안내한 곳은 사신들이 머무는 화려한 옥화관이 아니었습니다. 말들이나 묵을 법한, 외풍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별채였습니다. 바닥에는 썩은 지푸라기가 깔려 있었고 퀴퀴한 곰팡내 진동을 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일국의 왕명을 받고 온 사신이요. 어찌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이오. 하지만 청나라 관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돌아가시든가.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바쁘시니 부를 때까지 쥐 죽은 듯 기다리시오. 그날부터 기다림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록 황제는커녕 말단 관리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라고 가져다 주는 것은 개밥 같은 쉰죽 한 그릇과 말라비틀어진 짠지가 전부였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수행원들은 하나둘씩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길들이기였습니다. 조선 사신의 길을 꺾어 제 발로 기어서 조약을 맺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박진사는 매일 아침 관복을 정제하고 대문 앞을 서성였지만 문지기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밤이 되면 박진사는 분노와 치욕에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무능하여 나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대로 굶어 죽어 객기가 된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을 뵙겠는가. 그 고고하던 선비의 어깨가 짐승의 뼈처럼 앙상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언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님이 방 안에서 탄식할 때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 숯검정을 칠한 뒤 저작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시장통의 왈패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주막의 점소이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며 청나라 말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성문 앞을 지키는 병사들의 교대 시간을 체크했고 밤에는 관청 뒷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관리들의 잡담을 엿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원이 헐레벌떡 숙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장에서 산 기름진 오리고기 한 마리와 독한 배갈 고량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님, 일어나십시오. 드디어 틈이 보입니다.
박진사는 퀭한 눈으로 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틈이라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 말고 무슨 틈이 있단 말이냐? 명원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들은 바로는 지금 청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합니다. 황제가 아끼는 애첩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다 죽게 생겼는데 천하의 명이란 명의는 다 불러도 고치질 못해 황제의 심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변방의 사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박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의원도 아니거늘. 그러자 명원의 눈이 10년 전 그날 밤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시퍼런 불꽃을 튀기며 빛났습니다. 상관이 있지요.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샌님 기억하십니까? 제 품에 안겨 돌아가신 그 할매가 남긴 유품 말입니다. 그 낡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박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원은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헝겊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목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으로 저 오만한 청나라 놈들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릴 것입니다. 그날 밤 차가운 냉골방에서 늙은 선비와 젊은 책사는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선 사신을 비웃는 청나라 관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에서는 대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은 사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사슴 가죽을 쓴 표범이었던 것입니다. 샌님, 이 주머니를 보십시오. 명원이 내민 낡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가늘고 긴 은침한 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에 기가 흐르는 12경락, 그 중에서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생명을 붙잡는다는 회생의 혈자리가 붉은 점으로 찍혀 있는 비급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할매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나라 황실의 맥을 짚던 의원 가문이었다. 청나라 오랑캐에게 나라를 뺏기고 도망쳐 나왔으나 이 기술만은 목숨보다 중하니 훗날 귀하게 쓰거라. 박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그 노파가 실은 명나라 황제의 목숨을 다루던 신의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허나 나는 의수를 모른다. 글만 읽은 내가 어찌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박진사의 절규에 명원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샌님은 손이 되십시오. 제가 눈이 되겠습니다. 샌님의 그 대쪽 같은 담력이라면 천하가 뒤집혀도 손끝 하나 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사와 명원은 죽음을 각오하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조선의 사신이 황비마마의 병을 고치겠다고 궁궐 문을 지키던 장수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제나라 명의들도 포기한 병을 촌구석 사신 따위가 고치겠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황제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들여라. 만약 고치지 못한다면 저놈들의 목을 베어 성문 앞에 걸겠다. 황비의 침소는 무거운 침묵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비단 이불 아래 누운 황비는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청나라 최고의 어이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진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갯벼다기가. 박진사는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황비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실오라기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등 뒤에 선 명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박진사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손목 안쪽 새치, 내관열입니다. 깊게 찌르지 마시고 쌀알만큼만 찌르십시오. 박진사는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침 한 방에 자신의 목숨은 물론 조선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의원이 아니다. 허나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의원과 다르지 않다. 그의 손이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았습니다. 명원의 지시에 따라 은침이 황비의 손목, 발목, 그리고 인중에 차례로 꽂혔습니다. 주위의 어이들이 미친 짓이다 라며 말리려던 찰나, 끄응. 멈춘 줄 알았던 황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잿빛이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원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백해열입니다. 정수리 한가운데 여기에 마지막 기를 불어넣으십시오. 박진사가 마지막 침을 정수리에 꽂자 황비가 기침을 토하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돌아온 것입니다. 침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들어와 황비의 손을 잡고 통곡했고 비웃던 어이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박진사는 조용히 침을 거두고 명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뜨거운 불꽃을 튀겼습니다. 해냈구나. 우리가 해냈어. 기적은 기적이고 정치는 정치였습니다. 황제는 박진사를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하며 금은 보화를 하사하려 했으나 조약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교활한 예부 상선은 이 틈을 타박 진사를 몰아붙였습니다. 조선의 사신이 의술로 공을 세운 것은 가상하나 나란 일은 엄중한 법. 약속한 공녀 500명과 말 3,000필은 애누리 없이 바쳐야 할 것이다. 황제가 주최한 연회장, 수백 명의 청나라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진사는 다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진사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명원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황제 폐하, 소신 감히 한 말씀 올려고 되겠사옵니까?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감히 수행원 주제에 황제 앞에서 입을 열다니. 예부 상서가 저 무례한 놈을 당장 끌어내라. 고함을 쳤지만 기분이 좋아진 황제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재미있구나. 말해보라. 명원은 황제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청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세상 사람들은 청나라를 대국이라 부르고 황제 폐하를 천자라 부릅니다. 하오나 소신이 보기에 지금의 청나라는 대국이 아니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던진 발언이었습니다. 황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대국이란 땅이 넓어서 대국이 아니라 품은 뜻이 넓어야 대국이라 배웠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말 3,000필과 처녀 500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호랑이가 토끼굴에 들어가 내 배가 고프니 내 새끼를 내놓아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흉이 아니나 토끼에게 구걸을 하는 것은 맹수의 수치입니다. 천하를 호령하시는 폐하께서 겨우 그 정도 곡물이 탐나 조선의 원망을 사시고 후세에 인색한 군주라는 오명을 남기시려 하십니까? 명언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궤변이 아니라 황제의 자존심 체면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논리였습니다. 예부 상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이것은 조공의 예법이다. 그러자 명원은 즉시 받아쳤습니다. 예법이라 하셨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가까운 곳을 기쁘게 하면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온다 하셨습니다. 조선은 폐하의 형제와 같은 나라입니다. 형님이 아우의 것을 빼앗아 곳간을 채우면 남들이 그 형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폐하께서 만약 이 터무니없는 조약을 철회하시고 오히려 조선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조선의 백성들은 폐하를 진정한 천자로 우러러 볼 것이며 그 덕망은 만리장성 너머까지 퍼질 것입니다. 말 3,000피를 얻는 것과 천하의 인심을 얻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남는 장사이옵니까? 황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황제가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통쾌하도다. 내 놈의 혀가 내 칼보다 날카롭구나. 황제는 술잔을 들어 명원에게 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째째하게 굴었구나. 내 조선의 사신에게 빚을 졌으니 통 크게 갚아주마. 황제는 즉석에서 붓을 들어 조약 문서를 고쳐 썼습니다. 공녀 500명은 특산품 인 300근으로 말 3,000필은 종이 1,000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조선의 사신 박진사와 그 수행원은 짐에 버시니 돌아가는 길을 황제의 행차처럼 성대히 호위하라.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당당하게 자존심을 지켜낸 쾌거였습니다. 박진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원은 씩 웃으며 그 옛날 6살 꼬마 때처럼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는 이미 거대한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다시 건너는 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갈 때는 초라한 행색에 짐꾼 하나 없는 신세였으나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금이환향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하사한 비단과 서책을 실은 수레가 십리바까지 줄을 이었고 호위 무사들의 창끝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한양 도성에 들어서자 남대문 밖까지 마중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호랑이 굴에서 나라를 구한 박진사님이시다. 저 뒤에 따르는 젊은이가 황제의 말문을 막은 신동이라지. 꽃가루가 눈처럼 흩날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치는 밤에 쌀 한 줌이 없어 떨던 그 가난한 선비가 이제는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궁궐에 당도하니 임금께서 친히 옥좌에서 내려와 박진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의 공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도다.
내 그대에게 영의정의 벼슬을 내리고 대대손손 누릴 기와집 99칸을 하사하겠노라. 그 파격적인 제안에 조정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던 늙은 선비에게 이보다 더한 보상은 없을 터였습니다. 하나 박진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소신은 벼슬을 탐하여 사신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정승의 자리에 앉는 것은 뱁새가 황새를 쫓는 격이니 가당치 않사옵니다. 임금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금은 보아라도 좋으니 말해보라. 박진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뒤에 서 있는 명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임금을 향해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주실 상이 있다면 부디 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아이는 흙 속에 묻힌 진주요, 구름에 가려진 용이옵니다. 저 아이가 이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백성을 살피게 해주신다면 소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명원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늙어 물러나고 젊은 제자에게 세상을 열어주는 스승의 마음. 그것은 권력보다 무겁고 황금보다 빛나는 유산이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탐복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훌륭한 제자로다. 내 그대의 뜻을 따르리라. 그날 이후 박진사는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다시 남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져간 것이라곤 황제가 준 서책 몇 권과 명원이 선물한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반면 명원은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장원 급제하였고 조정에 나아가 썩은 정치를 도려내고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드니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러 청나라 황제도 굴복시킨 호랑이 재상이라 불렀습니다. 결론, 이 늙은 등불이 꺼지던 밤. 세월은 또다시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화무십 일홍이라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듯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의 시간도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명재상이 된 명원도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남산골 초가집을 지키던 박진사는 이제 거동조차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명원은 급한 전가를 받고 남산골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년 전 삭풍이 몰아치던 그 밤처럼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구는 밤이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은 정승이 다 낡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 앙상하게 마른 박진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새님, 제가 왔습니다. 명원이가 왔습니다. 명원이 무릎을 꿇고 박진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박진사가 힘겹게 눈을 뜨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냐 왔느냐? 내 너를 기다리느라 저승사자 멱살을 잡고 버티고 있었지. 명원은 울음을 삼키며 박진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님, 어찌하여 저만 두고 가시려 하십니까? 저와 함께 대궐에서 호의호식하자 하니 마다하시고 어찌 이리 궁색하게. 박진사는 명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원아, 이 좁은 방이 내게는 대궐보다 넓고 따뜻했다. 너와 내가 그 추운 겨울밤 미음 한 그릇 나눠 먹으며 글을 읽던 이곳이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느니라. 박진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명원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샌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진사는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명원아,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 내게 왔을 때 내 눈빛이 숯불처럼 타고 있었지.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말거라.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너만은 조선의 숯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명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어린 명원이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글을 쓸 때 박진사가 가르치던 바로 그 천자문이었습니다. 책장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의 전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전부였다. 그 말을 끝으로 박진사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방 안을 채우던 낡은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다 꺼졌습니다. 샌님, 샌님. 천하를 호령하던 재상명원의 통곡 소리가 남산골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라기보다는 태산 같은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의 마지막 헌사였습니다. 박진사가 떠난 뒤 명원은 벼슬을 내려놓고 남산골로 들어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저보다 더 지극한 효자가 어디 있으랴. 명원은 박진사의 초가집을 허물지 않고 그 자리에 작은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남산자락 어딘가에는 바람 부는 밤이면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굵고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맑고 청아한 소년의 목소리라. 사람들은 밤하늘에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을 보며 말합니다. 저기 박진사와 명원 정승이 함께 글을 읽고 있구나. 엄동설 안에 피어난 매화처럼 향기롭고 천년을 흐르는 강물처럼 끊이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 가진 것 없어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숯불 하나 지펴놓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